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국제 규범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이었고요. 뭐 한일국의 대통령을 납치를 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전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그 평가도 100%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한 1년여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 온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쭉 지켜봤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그거를 쉽게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1차 재임 당시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고요. 대만 해협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네. 만약에 대만이 봉쇄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도 문제지고 일본도 문제고, 아주 자유민주 국가의 어떤 진영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중국도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설명을 드리면은 대만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헌법을 개정해서 독립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내부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외세가 관여를 했을 때, 개입을 했을 때,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대만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오히려 중국한테는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도 미국 국내 정치를 고려한다면 그럼요. 나름의 이 공화당 지지를 더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그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가를 하려면 뭔가 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지금 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지구 저 안쪽에서 뭔가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교 안보, 제가 통이라고 농담스럽게 애칭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 전문가 정가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에 있는 교수 전가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하면은 뭐 베이징에서 공부하셨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 총영사관에서도 뭐 네, 경력이 잠깐 근무를 한 있으시고, 적도 있습니다. 네, 워낙 외교안보적으로 저명하셔서 별 말씀. 한번 지금의 이 지정학적 사태에 대해서 좀 네. 하나하나 좀 여쭙고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냥 큰 틀에서 이 질문 드릴게요. 네. 베네수엘라 사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큰 대질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국제 규범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이었고요. 뭐 한일국의 대통령을 납치를 한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전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마치 제국주의 시대를 부활시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규범이라는 거는 모든 국가는 사이즈의 크기와 관계없이 평등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강대국이 이렇게 약소국을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기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한다라는 거는 20세기 초반 혹은 그 이전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계의 규범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강대국이 그걸 훼손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규범을 만든 장본인이 또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맞아. 미국 스스로가 틀을 만들고 미국 스스로가 그걸 훼손한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제 채널에서 라이브로 제가 그러셨군요. 부족한 실력에도 이렇게 번역해가면서 네. 말씀드렸던 아유, 적이 있어요. 근데 통역 수준은 아니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중요한 부분들만 해석해가면서 라이브로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라이브 중에 클립 영상을 만들어서 네. 저도 의견을 드렸는데 음.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뭐 소위 약탈에 해당되는 제국주의적인 행보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응당히 응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코카인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외교적인 규범을 어겨가면서 외교부에서 그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외교권을 부여를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응징이라는 단어는 뭐 선뜻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가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이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국제 조직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엔으로 발전을 했고요. 근데 지금 그 조직을 만들고 그러한 규범을 앞장서서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 규범이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제가 마두로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두로는 분명히 잘못한 맞아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학 전공이기 때문에 정치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법 부정 선거를 했다라는 것도 국내적으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의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른 나라가 응징을 한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특정 국가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심층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되면은 약육강식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는 우리가 정치학에서는 국제사회는 무질서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무질서함에서도 우리가 규범을 찾고 제도를 찾고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거의 뭐 7, 80년 전개가 됐는데 이걸 과거로 다시 되돌린다? 그거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좀 끔찍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그 사람의 어떤 범죄적인 행위에 대한 응징은 마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국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를 한다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 뭐 좋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나쁜 나라는 나쁜 나라지만 나쁜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합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힘에 의한 논리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미국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중국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회가 재현된다라는 거는 과거의 획인데 그럼 과거의 회기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은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합법과 그리고 규범과 제도와 질서라는 측면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론자로서 네.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이렇게 막 멋있게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길 가다가 나쁜 행동을 하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총으로 쏴요. 그러면 저도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두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독재자이고 뭐 부정선거 의혹도 있죠. 네.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부정선거도 있다고 가정하고 뭐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한 거 분명히 있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국제법을 무시한 이런 생포 이런 행위 자체는 네. 경고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당화된다면 비슷한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부터 혹은 미국으로부터
뭐 이렇게 공격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법적인 정당화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국내법을 국제적으로 확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김정은 없어지길 바라겠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가가지고선 김정은을 살해한다라는 거 글쎄요. 그게 국제사회에서 얼마만큼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감정적인 부분이 앞선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재밌지만 제가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네. 유러피언 외신들을 좀 보면은 역시 그 반반 갈려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마두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과 드디어 우리가 민주주의를 맞이한다 하면서 환호하는 이 국민들의 모습이나 집단의 모습이 갈려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 세계 지형도 마찬가지. 미국 우방국 진영들은 당연히 뭐 일본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죠. 잘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역시 이쪽 뭐 중국, 러시아 이쪽은 엄벌에 취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갈려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갈려 있지만 세계 정치 지형도 반반 갈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의 행위 주체는 제일 작은 단위체가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 혹은 인민들이 스스로의 국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족 자결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 나라 국민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걸 제3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강압과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이분법적인 세상으로 돼가고 있다. 뭐 요즘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사건하고 조지아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련의 사건은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국가 단위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 지금 이러한 사태로 빌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애석한 부분이고 굉장히 뭐 논쟁거리는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전후 세대에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규범과 질서 속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국제법에 의거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상당히 좀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영국은 미국과 특수관계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독재자다. 그래서 뭐 전혀 놀라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다수의 EU 국가들은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로우키로 이제 저 대응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자체가 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국제법에서 만들어놓은 질서를 우리가 지금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사건의 주체가 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뭐 전쟁을 각오했다 그러면 가능한 문제긴 하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상당 부분 뭐 거의 100%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 공감하고요. 말씀 주셔서 저 정말 감사하고 또 국제 정치 전문가로서 이 사안을 이렇게 평가하고 주셔서 전 그쪽에 이제 지혜가 없어가지고 많이 의지도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필요에 의해서 국제기구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UN, 뭐 WTO, 뭐 월드뱅크, IMF, 월드뱅크는 또 워싱턴에 있잖아요. 심지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국제기구가 필요할 땐 미국이 만들고 그 국제 규범 안에서 경쟁하고 하는 체제가 더 유리하니까 자유무역을 권장하기 위해서 WTO를 만들자. 그때는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자유무역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다른 나라가 뺏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국제기구가 혹은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테크니컬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뭐 UN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다든가 뭐 WTO 체제를 아예
무시한다든가. 왜 관세 전쟁해야 되는데 WTO 체제에 맞지 않으니까 자유무역 기조와 보호무역 기조가 대치되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려고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은 이러려고 국제기구에 뭐 참여하거나 반대하거나 탈퇴하거나 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닌가. 뭐 테크니컬하게도 실리적으로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에게. 네. 근데 이러려고 계속 국제기구와 등지고 네. 국제기구 회의 가서도 뭐 자기 할 것만 하고 네. 돌아가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 와서도 할 일만 하고 자기 연설 때도 사실은 자기 국내 정치적 발언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로 정치가 갖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모든 정치는 이익을 어디다가 두느냐. 국가면은 국가 이익, 개인이면 개인 이익이겠죠.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국제기구를 만들고 세계의 어떤 평화로운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고 상당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그리고 개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교조적,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그 단어 자체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가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의 어떤 그 외나무 다리에서의 경쟁 그리고 갈등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학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강조하는 것이 value free, 가치 중립이라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를 비이성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과정도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라든지 훨씬 그 이전의 봉건 시대는 다른 세력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국제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제기구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아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마두로의 범죄는 분명합니다. 예, 마약 사범이라는 거요. 그리고 뭐 돈을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미국의 납치가 정당한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법의 판단에서는 아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비이성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이성적이려고 하고 완전하려고 하는 그런 수렴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는 하나의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문제를 파악할 때 너무 한 가지에 매몰돼 가지고선 앞서 말씀드렸던 교조주의적인 어떤 문장이나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패도 연구를 하거든요. 네. 부패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패 연구자들 중에는 부패가 반드시 나쁘지 않다. 부패는 일종의 윤활유와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패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행정의 윤활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이 과도할 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중국을 얘기할 때 관시라는 얘기 많이 하죠. 관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초창기의 관시라는 단어는 중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왕조가 급변하거든요. 어떤 왕조는 20년, 30년, 뭐 몇백 년 못 가는 왕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생사 존망을 위해서 여기에도 기대야 되고 당나라에 기댔던 사람이 송나라에도 기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너는 당이니까 송이 나왔을 때 넌 죽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살이가 뭐 다 그렇겠지만 일도량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단박에 깨끗하게 한 방에 날렸으면 좋겠지만 네.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수정도 해가는 거고 교정도 해가는 거고 그러면서 더 좋은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사적인 이익이라는 거를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수님께서도 경제 쪽을 하시니까
경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적 이익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예, 도덕적인 측면하고 사적 이익 측면이 이 서로 마찰을 빚었을 때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사실 이거 결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제가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격이 비싼데도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블렌 이펙트가 아주 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사치지죠. 예. 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난 갖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라고 딱 단언하기는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베블론 이펙트라는 단어를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거 명품 소비를 설명해 주는 용어로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그 평가도 100%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한 1년여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설명하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과거에. 네. 베네수엘라의 어떤 석유 매장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오일 쇼크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석유의 수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쉐보론이라는 회사가 베네수엘라에 일찍 진출을 했죠. 그리고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물론 베네수엘라도 주고 미국도 갖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1999년에 우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극단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석유 기업에 대한 그리고 석유 유전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석유 정제 시설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미국 기업들이었거든요. 빈손으로 맨몸으로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건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세계 최강국이. 네. 예.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났고 유고 차베스가 병사를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지금의 마두로가 나오게 됐고요. 그걸 쭉 지켜봤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그거를 쉽게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1차 재임 당시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만 문제냐? 트럼프가 들고 나온 건 세 가지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약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코케인을 굉장히 많이 미국에 이제 뭐 수출은 아니죠. 밀반입하는 그런 단계인데 마두로가 외무부 장관을 했을 때 이 코케인 판매상들한테 외교관의 자격을 부여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불법 자금에 대한 세탁에 편의를 주기도 했거든요. 네. 예. 용납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코카인 문제, 마약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마약 문제는 자금에 미국이 당면한 문제와도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미국에 펜타닐을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펜타닐 관세라는 것도 20%를 매기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중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석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 속에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1대1로라는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관을 줍니다. 거의 뭐 무상에 가까운 퍼주기식 차관을 줍니다. 뭐 하나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으니까. 두 번째로는 미국의 뭐 뒤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1대1로가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 자국의 어떤 초국가적인 지역 개발 정책이기도 했지만 그런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바로 서반구입니다. 이 서반구를 얘기하려면 또 다시 19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1823년도에 던론 그 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이 남미 국가들은 주로 스페인어 아니면은 포르투갈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유럽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어요. 더 이상 덤비지 마, 우리의 선을 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하려는데 이게 루즈벨트
1900년대 초기에 오게 되면은 공세적으로 바뀝니다. 너무나 유럽이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니까 이러면은 우리 힘에 의한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도하거나 실행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트럼프 때 와서 얘기가 됐는데 그 주체가 유럽에서 지금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의 1대1로 중국의 중남미 국가들이 지원,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 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국가들이 나타났고 그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반미를 외쳤다라는 거죠.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100년,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손을 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공격 그리고 대통령 납치 사건 이후에 백악관에서 소셜 미디어에 올린 그 글 내용 중에 F의 FO 뭐 영어 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저속한 말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F로 시작하는 요게 예. 예. 그러니까 more around find out 해가지고선 너 까불면 죽어라는 표현을 예. 이게 백악관의 공식 문헌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는 우리가 야 상식적으로 미국의 입이 저렇게 들어질 수가 있는가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만큼 절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모든 지점에서 베네수엘라 사건은 수렴점이 중국으로 향한다. 네. 예,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FAFO라는 그 문구를 올렸던 포스터 뒤에 사진이요 김해공항입니다. 아. 얼마 전에 경제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네. 에이펙에서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고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 시진핑을 만나긴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별반 이렇게 뭐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네.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종의 말미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패권 경쟁이 지금 노골화되고 점점 가시화되는 요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단순히 석유 마약만으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약은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중국의 펜타닐이 문제지 코카인은 물론 문제긴 하죠. 근데 코카인을 가지고 세금을 매긴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석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석유 미국은 잃어버린 우리의 유전과 잃어버린 우리의 회사의 이익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그 기름은 미국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기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석유를 이제 분리를 할 때 경질유, 중질유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는 게 있고 무거울 중자가 들어가는 게 네. 있습니다. 무거울 중자가 들어가는 건 보통 벙커CU 같은 좀 비중이 낮은 것들이고요. 비중이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이제 휘발유 뭐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벙커CU 중질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80 몇 %예요. 중국이 지금 해상 운송에 있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을 하는데 배들의 연료가 대부분 벙커CU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상당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도 폭발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이유는 중국이다라는 것이고 실제 중국이 워낙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EIA 에너지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 수입액의 절대 비중이 미국이었고 중국 비중은 딱 10%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완전히. 완전 역전됐죠. 예, 완전히 역전됐죠.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쉐브론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진류에 특화된 정유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쉐브론을 비롯한 이 미국 정유사들이 이 석유 개발 사업을 다 착수했었는데 근데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중국 기업들이 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대출해주고 투자해주고 그렇죠. 그 돈을 원유로 받아가는 형국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국가는 이제 중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될 그러니까 겁니다. 중국을 겨냥한 공격이었다라는 해석이 네. 그냥 벌써부터 그냥 석유만 놓고 봐도 네.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변화한 모습의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네. 일단 중국의 위안화는 평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평가 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름값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이제 노선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된 거죠.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틈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석유값을 올려서 그동안 손해봤던 어떤 저유가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려고 들 겁니다. 네. 미국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 것이겠죠. 네. 석유값이 오르는 걸 미국은 또 막아야 되니까 중간선거까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간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어떤 방정식들이 이제 고차 방정식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중국이냐?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조화 사회라든지 뭐 평화 발전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뭐 그 뭐죠 뭐 대국 외교라든지 네. 도광 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랑 외교. 네, 전랑 외교는 늑대 전사 외교거든요.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선 샤파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인 것이 그럼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냐? 미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중화의 부흥 1등 국가가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1등 국가는 2등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번역할 때는 무슨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든지 세력 전위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예. 분명한 거는 1등과의 경쟁. 지금 중국은 명실상부한 2등 이상의 국가니까 네. 할 만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거를 G2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G2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미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중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네.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 견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미국은 자국의 GDP 수준의 한 60% 정도로 올라오는 2등 국가가 있으면은 반드시 찍어 눌러 내렸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있었고 또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자 합의도 있었고 독일은 다행스럽게도 그 타이밍에 통독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강력하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전략이 상당 기간 동안 유효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그것을 행사를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9.11 사태입니다. 9.11 사태 미국은 본토에서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뭐 공격을 받은 적도 없는 그렇지.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미국에 전화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장저민이 전화해서 그 사태 우리 굉장히 뭐 유감으로 생각하고 애도의 표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추진하는 반테러 진영에 적극 동참하겠다. 미국으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었죠. 동맹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한국도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못했는데 네. 중국이 바로 전화를 하니까요. 그래서 반테러 전쟁을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원유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라크를 간다 그러면서 사실 후세인을 찾기도 했겠지만 찾는 모습을 그런 탈을 쓰고 유전을 개발을 했고 미국과 함께 반테러 운동을 하겠다고 같이 갔는데 미국이 부숴놓은 거를 해결하고 다시 재건하는 업무를 맡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뭐지? 하고 미국을 봤을 때 샘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빈라덴을 잡거나 어떤 알카에다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중국은 미국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나라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적인 색깔들이라든지 어떤 레토릭을 보게 되면은
뭐 반미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우리랑 같은 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체제 경쟁이라는 거는 2000년대 초에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시각을 겨냥해서 본다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과연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침략할까? 과연 그러니까 준비는 1년 동안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침략할까? 과연 뭐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할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과연 대만 해협 공습을 할까? 다음 타겟은 정말 대만일까? 다음 타겟은 중동 뭐 이란일까? 아니면 뭐 쿠바일까? 이런 또 추측들이 계속 돌거든요. 네. 교수님 워낙 또 홍콩에서도 이미 계셨고 홍콩 총영사관에서도 계셨고 또 중국에서 공부 오래 하셨으니까 대만 해협을 놓고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대만 해협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한반도 문제가 세계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국의 어떤 안보 공청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 태평양 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공청회에 응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한 3시간 정도 답변을 합니다. 2시간 한 40분은 대만 문제입니다. 나머지 한 20분은 이제 중동 문제, 무슨 한국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만큼 대만의 문제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 대만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뭐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군사 안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데 가장 유효한 불침의 항공모함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대만의 이제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 해협을 통해서 오가는 물동량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뭐 많은 생산물을 쏟아내는 국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차 우리 합니다. 풍력 우리도 해요. 반도체 우리 합니다. 중국은 다 가졌는데 반도체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만 해협을 오가는 물동량에 1년에 한 130만 척의 배가 오가는데 거기에 90%가 다 화물 물동량인데요. 전 세계 물동량의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차지합니다. 이건 분야별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만이 봉쇄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도 문제지고 일본도 문제고 아주 자유민주 국가의 어떤 진영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 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중국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중국이 또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의 중국을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그런 적 없습니다. 원칙이라는 건요, 외교적으로 책임과 의무와 그 보상과 대가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의 원칙, 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 너 받아들여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표현을 쓰냐, 이해하고 존중해. 영어로 하면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네가 뭐 얘기하는지 나는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수용의 문제는 별개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할 때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표현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정책이지 우리한테의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무력을 동원하면은 통일된 중국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2,300만 명의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대만의 인구가 2,300만이기 때문에 2,300만이 동의하지 않는 통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300만도 동의하고 14억 인구도 동의하는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죠. 네. 둘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공자가 이런 얘기도 했죠. 잘하는 정치는 뭡니까? 근자열 원자래라고 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한다? 그거는 통일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목적성은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얘기할 때도 북침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한 목적성, 나의 통일, 내가 기쁜 거, 너의 통일에 대한 생각, 너도 기뻐야 되는 것이 전제지. 나는 행복한데 넌 불행한 통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숫자와는 관계없다. 14억과 2,300만의 대칭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대칭적이어도 그거는 한 목적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뭐 무력으로 침공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해서 통일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불행한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걸 중국도 알 거예요. 그래서 무력 통일은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군사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이타이 몇십 몇 조 뭐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회이타이라는 거는 은혜 해자에다가 대만 할 때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만의 기업인들이 오면 혜택을 줄게, 대만의 학생들이 오면 혜택을 줄게, 대만인들이 오면 혜택을 줄게 하는 엄청난 혜택을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흡수 통일이 낫다. 그렇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라는 것이지 무력 통일은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무력 통일이면은 당장 가서 두들기면 되죠. 14억 인구를 2,300만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3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역의 안정이 자국의 어떤 국가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양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은 한국이 전혀 뭐 이익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 국가 이익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방법은 있을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이제 분석해 주신 내용에 기초해서 본다면 주로 이제 나왔던 키워드가 이제 한목적성 그리고 무력 통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목적성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소위 무력적으로 대만을 흡수할 수는 없다. 하나의 중국을 추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게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일 때 미국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대만을 내어줄 수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이제 해군력, 뭐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중국이 이렇게 무력적으로 통일하려는 이런 행보를 보일 때 그냥 뭐 정말 처단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계속 하잖아요. 그런 행보도 역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대만 앱을 놓고 군사적으로 긴장감만 고조된 채 대치된 상태로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아닐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 대만 닉슨 대통령이 1972년도 2월 21일 날 베이징을 방문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냉전 체제에서 미소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하나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중국을 선택한 거죠.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과 소련은 대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이 딱 거기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수교할 것 같았지만 수교는 1979년에 가서야 합니다.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대만 관계법이라 그래가지고 대만의 현상 변경 상황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판다든가 하는 얘기가 나왔고 매년 국방 수권법을 통해서 대만의 안정을 보장하고 또 대만 보장 관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법제적인 측면에서 대만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이익, 중국의 핵심 이익과도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신의 이익 나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난 그걸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대립 과정이 지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도 이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이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중국도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중에 뭐 설명을 드리면은 대만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헌법을 개정해서 독립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내부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외세가 관여를 했을 때 개입을 했을 때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대만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오히려 중국한테는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미국과의 접촉 그리고 일종의 긴장 관계도 조성할 수 있고 평화로운 모드로 전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만 문제가 그렇게 중국의 입장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마치 대만이랑 완전히 등 돌리고 죽일 듯이 싸울 것 같지만 반대로 다른 면에서는 끊임없이 접촉을 하거든요. 우리보다 접촉의 빈도수가 더 높습니다. 예. 우린 통일부가 있지만 사실 통일부가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은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근데 대만은 싫은 소리를 하지만 끊임없이 민간 차원에서 1.5트랙, 2.5트랙에 접근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랑 다른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이런 역학관계 관점에서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제 정치나 외교 안보가 워낙 공식이 다차방 정식이다 보니까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같은 경우 뭐 부임하자마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보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과 전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분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뭐 왜냐하면 자국 중간 선거 전략도 있고 자국의 이제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생필품을 26년에 대거 들여와야 그래야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질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는 어쨌든 중간 선거를 두고는 좀 평화로운 흐름을 좀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만 해협을 놓고 군사적으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니까 일본이 미국의 대리전을 하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평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저의 짧은 지정학적 소견으로.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 교수님이 질문해 주시는 거는 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본이 그러면은 왜 친미적인 성향을 띠느냐? 일본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아시아에서의 영국과 같은 모습, 뭐 미국이 뭘 하면은 다 따라가고 다 찬성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근데 일본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내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정상국가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자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를 확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건 자위권이 있기 때문에 공격도 할 수 없고 그냥 방어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방어하기 쉽지 않은 나라예요. 섬나라기 때문에. 네, 사방팔방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산업 구조 역시도 잘 아시겠지만 수출 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해협이 사활적인 이익이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수출의 경로 그리고 수입의 경로가 다 대만 해협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상당 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정상국가화의 모습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지역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불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야. 나 일본도 있어. 과거에 나 기억하나? 내가 한때는 중국도 지배했었고 공격했었지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를 가지고 발언한 거 우리는 저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좀 너무 과격하다.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이게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문할 때 나온 표현입니다. 이거는 약속대련과 같아 가지고선 총리는 반드시 언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언급의 표현에 있어서 표현상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과거의 총리들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유사에 대해서 일본의 존립 문제를 언급을 한 겁니다. 뭐 존립 문제는 다 내재적으로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존립이라는 단어를 중국은 쓰지 않습니다. 존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뉘앙스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발끈한 거죠. 예. 그리고 일본 총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개입을 하겠다. 뭐 미국을 위한 대리전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이 언제 있었느냐? 보통 일국의 정상은 다른 나라 국가의 기지, 국방과 관련된 부분을 방문 잘 안 합니다. 예. 이거는 힘의 비대칭성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김해공항에 왜 시진핑이 왔었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은 군사용도와 같이 씁니다. 그 굉장히 굴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위협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게 협곡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어디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뭐 칼춤을 추는데 그 보지 말고 나가자라고 얘기해요. 너무 위험하다. 네, 상대방의 군사 기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간다라는 건 그건 뭐 이 동굴로 찾아 들어가는 격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보도를 보게 되면 김해공항을 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김해공항이 군사 용도와 민간 용도를 같이 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런 표현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사나이가 주1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항공모함에까지 오릅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은 평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 하면은 사나이가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하게 국제관계라는 시각에서만 판단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국내적인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떤 가문의 배경도 없이 그냥 나라라는 그 사슴막는 동네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성격도 특이하죠. 뭐 헤비메탈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일본 여성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을 깨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네. 여성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법안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이시바 스게루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배경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가문에 의한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신선하다라는 거. 난 독특하다라는 것, 난 특이하고 이 모든 것이 일본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 이후에도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지율을 바탕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국내 지지율이 20% 30%인데 존립의 문제로 대만 양안 관계에 우리가 개입한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누가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파악할 때는 단순히 외부에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밖으로 발산되는가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결국 뭐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도 미국 국내 정치를 고려한다면 그럼요. 역시 미국 국민들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나름의 이 공화당 지지를 더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그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가를 하려면 뭔가 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임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허둥지둥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네. 자국민들도 못 싣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반대를 하고 나서고 뭐 슬리핑 조 하면서 뭐 항상 잠자는 그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조 바이든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뭐냐면은 자신이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아마 물가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물가 속에서도 미국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닷컴 버블이 있었던 그 시기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그렇게 큰 대국이 뭐 3% 4% 성장을 한다는 게 우리가 뭐 진짜 보기 힘든 거 보기 아니겠습니까? 힘든 예. 거죠. 네. 그걸 추구하면서도 그렇게 돌발적이고 변칙적이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거는 국내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내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걸 추동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정학적 현상,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역시 중간 선거 전략하에서 판단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석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거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그 경제 전망서에 이번 26년 경제 전망서에 뭐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아라 할 때 저는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지경학적 분절화, Geo-economical fragmentation이라는 이 단어가 국제 기구 사이에서 등장했었던 게 보통 한 2022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지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근데 26년에는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해낼 수가 없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지구가 이 세계화의 시대처럼 200여 개 나라가 똘똘 뭉치던 퍼즐이 단단해지던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서 아예 파편화되는 퍼즐이 흩어지는 네.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 재조합하는. 근데 그 재조합하는 양상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재조합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냉전 시대처럼 마치 미국 우방국들 그리고 중국 우방국들 해서 세계가 마치 둘로 쪼개져서 달리 운영되는 그런 경제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림을 그려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현상이 역시 지금 에너지 패권 전쟁도 논의를 했지만 통화 패권 전쟁도 미국은 미국식 스위프트망, 근데 중국은 중국식 CIPS, 그리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중국은 CBDC.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각각이 어떤 권역끼리 새로 뭉쳐요. 그러니까 마치 기축통화국으로서도 달러를 사용하는 권역 그리고 위안화를 사용하는 권역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쪼개져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경학적 분절화의 현상이라고 저는 관찰하고 있는데 저도 뭐 경제만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지정학 공부에 진심이고요 지금. 그 지정학자들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 그러니까 이 지경학적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의 대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했고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이 전쟁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모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김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지역주의였죠. 그렇죠. 예, 지역주의 때 지역주의를 조금씩 모으게 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네. 마치 유럽에서 EU가 만들어진 이유와 같습니다. 예, 독일이 너무 커? 그럼 독일의 상대적인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은 전쟁을 못 할 거다. 왜? 옆에 나라에 투자한 게 많은데 거길 때리면은 이게 자기 손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석탄 연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EU로 발전하고 또 유로화라는 공통 화폐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것이 평화를 그리고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네. 그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WTO의 전신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지역화된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틀에서 우리가 상호 의존성을 높이자. 이것이 평화 발전을 담보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전제가 되려면은 누군가 힘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 예. 냉전 이후에 세계화가 급속하게 된 거는 소련이 붕괴했고 1초 다강이라고 하는 미국 위주의 초강대국 하나와 여러 개 그냥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강대국의 의지에 따라서 같이 행동할 수 있고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초강대국의 힘이 약해졌어요. 미국이 옛날 미국 같지 않아요. 예. 점점 약해지니까 분절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 아니어도 대체제가 많게 되는 거네. 맞아. 그 대체제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올랐던 첫 번째 블록이 유럽과 뭐 일본. 그래서 예전엔 G3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더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0년대서부터 줄기차게 이제 치고 올라온 중국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도광양의 유소자기 그리고 책임 있는 대국. 근데 지금 와서는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나중엔 다시 모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모일 때는 누군가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IBRD 뭐 월드뱅크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건 세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네. 그리고 또 세계 경제는 전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구를 했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보니까 돈도 없어, 힘도 없어, 국방력도 떨어져. 거기에 또 약들 많이 해가지고선 건강하지도 않아라는 문제로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2등 국가, 3등 국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키데데스의 함정 아니면 세력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이 약해졌다라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욱더 강한 패권국의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변칙 행동을 하는 거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강압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가중됐는데 언젠가는 다시 질서가 수립이 될 것이다. 왜? 이거로 피해보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예전에는 이걸 따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절, 파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 동감합니다. 10분 동감하는데 나중에는 다시 합체가 된다. 그 합체가 되는 전제 조건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힘이 가급적이면 이성적이면 좋겠고 합리적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틴 자크와 같은 작가들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그 사람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비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예. 뭐 이유는 당연하죠. 중국이 과거에 해왔던 그 질서는 힘에 의한 질서였는데 거기는 합리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를 객관적인 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미국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해도 미국 법원은 객관적일 거야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똑같은 상황에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 간다. 100%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다지 밝고 명랑하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미국은 그나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낫다. 네.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연준 의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연준 의장이 누가 될까?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준 의장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연준 의장이라는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정책 실수로 인해 가지고선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잘해 가지고선 경제를 부흥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어떤 타이틀이라는 것을 짊어진 사람이 그것을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건 바로 연준 의장 어떤 지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과 시간이 주는 그런 압박감은
가치 중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당이라든지 어떤 이념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되면은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다당제를 하고 있지만 공산당 위주고, 그리고 중국의 정책 누구도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이라는 거 점도표 안 맞아요. 근데 점도표를 맨날 그리고 점을 찍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심리적 준비를 하는 건데 중국은 점도표를 아예 찍질 않으니까 예상할 수 없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두로를 생포하고 그것이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이해가 되고 이런 움직임은 어쨌든 패권 전쟁의 결에서 생각해 볼 바가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패권 전쟁도 아까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만 거의 이제 마지막 대주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논했었던 게 지금까지 이 마두로 생포가 어쩌면 에너지 패권 전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에너지에 기반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소위 페트로달러라는, 근데 지금 그 페트로달러라는 지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이 중동 원유를 최대 수입하는 수입국이 되면서 페트로 위안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이 통화 패권 전쟁의 결에서도 봤을 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해야만 달러의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에너지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통화 패권 전쟁도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칼럼에 어떤 칼럼을 썼냐면 한때 국가 경쟁력은 기동력이었다. 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이제 몽골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한때 국가의 경쟁력은 화력이었다. 포탄의 경쟁력인 거죠. 지금의 국가 경쟁력은 연산력에 있다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컴퓨팅 파워인 거죠. AI에 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대보고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50개 정도 됩니다. 세계에. 예. 예. 제가 거의 매일 세고 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한 25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제일 큰 게 각세종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 겁니다. 네. 얘가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의 가정용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 패권, 소위 연산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필요한 게 전력인 거예요. 에너지예요. 근데 전력 공급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화력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연산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마두로 생포가 그러니까 단순히 석유 에너지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통합 패권 전쟁 또 기술 패권 전쟁까지 같이 오는 양상인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큰 틀에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결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패권 전쟁의 양상, 주로 이제 줄인다면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이 패권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교수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페트로달러 말씀하셨는데 페트로달러의 성격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분배가 다각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달러라는 것이 과거 같은 위상은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도 많아졌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달러의 위상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제조업으로 성장한 중국은 위안화로 결제를 원하고, 그것이 이제 위안화 국제화로 이제 RMB 국제화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RMB 국제화하고 페트로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의 기지
키커런스의 지위의 어떤 경쟁 관계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거의 20% 정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화는 예전에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한 99% 10%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점이 골든 크로스가 어디서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패권 경쟁의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배경에서 나타날 건데 이 양상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나마나 미국이나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데 이게 데이터 센터의 먹이는 데이터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미국이 많을까요? 중국이 많을까요? 저는 그거 상당히 고민된다라고 봅니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의 어떤 문장의 어떤 데이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14억 인구가 쓰는 중국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14억 인구의 우리가 안면 그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제일 발달한 거고 14억 인구를 다 통제하면서 나타난 데이터 값을 가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 대신 개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양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까?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분명한 거는 기술에서 찾는 거는 공통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AI 기술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 기술을 먼저 확보해 놓는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무슨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는가 어떤 데다가 쓰는가는 아직까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쌓아놓지 않고 나중에 밀리는 거는 그때는 회복의 어떤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과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한 가지 우리가 강구하면서도 강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국이 AI가 상당히 발전돼 있지만 중국의 AI 중국은 대부분 통째로 쓰거든요. 남경에 가보면요 횡단보도 앞에 커다란 전광판이 있습니다. 사진이 탁 나오면서 저분은 몇월 며칠 날 무단횡단한 사람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와요. 예. 사회 질서를 위해서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무슨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치에 상응하는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될 텐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나마 중국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하고 패권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몇 가지 행위들이 많은 국가들의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심지어는 자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낳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또 다른 함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CE가 얘기하는 이민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날 수도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지금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인간의 존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는 왜 그러면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는 유물사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숫자 물건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성장이라든지 어떤 강도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어떤 유지 차원에서의 어떤 역량은 비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래의 어떤 패권 경쟁의 양상은 어떻게 변할까? 솔직히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패권 경쟁의 양상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강가화했던 가치관, 이념 그리고 존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주제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1시간 넘게 교수님하고
심층 토론을 좀 예.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잘 해주셔서 아닙니다. 예, 전 같이 토론자로서 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 주시고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말씀 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주신 것 같아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 초대된 소감 말씀, 초대 손님으로서 네. 소감 말씀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고 다각화되고 다층화되고 분자화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종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주체도 있지만 또 크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주제를 얘기한 거는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뭐 진행을 잘해 주셔 가지고선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경제를 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적 어떤 충전을 시켜주는 김 교수님의 역할도 대단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가지고선 그냥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또 어떤 그 조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과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로서도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